엄마,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너희 둘 다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연이는 눈치라도 챈 듯 얼굴이 어두웠다. 지연아, 나 저번에 병원에서 너희 대화를 다 들었어.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들이 깜짝 놀라며 지연이를 보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제사 때문이었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지연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임신 아니었어?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초음파 사진하고 입덧은 뭐야? 됐다. 내가 손을 저었다. 이제 제사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억지로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명절 때나 제사 때마다 매번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니? 제사 때 오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하지 그랬니? 어떻게 사람들을 단체로 속이고 기망을 할 수가 있어? 그 순간 갑자기 며느리가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들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는 내게 말했다. 솔직히 말했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제사예요? 제사가 너무 낡아 빠지고 고리타분한 전통이잖아요? 왜 무조건 며느리들은 그 집안의 전통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무수리도 아니고.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며느리는 죄인이에요? 무조건 시어머니가 시키면 다 하게? 그리고 요즘은 명절 때도 다들 해외여행 가는 세상이라고요. 해외여행은 못 보내 줄망정 때때마다 와서 종노릇하라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나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아들도 놀라서. 지연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다들 눈치만 보고 할 말 못하고 살았으니까. 옛날 그 말도 안 되는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지난번에 제사 때 이제 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새삼스럽게 불러서 난리세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래, 우리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 그런데 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올 때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니? 말해봐,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것만으로도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라고요. 너 우리 집에 제사 지내는 거 모르고 결혼했니? 너 결혼 전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말했잖니? 우리는 제사와 명절을 지내는 집이라고. 이건 내가 제사나 명절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그 태도인 거지. 너 없으면 제사 못 지내겠니? 그런데 5년 동안 매번 가족들을 기망하고 거짓말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야. 너 자식들 낳아서 키우지? 너 자식들이 너하고 똑같이 엄마를 나 몰라라 하고 명절 때도 얼굴 한 번 안 보여준다면 어떻겠니? 그래도 나는 평소에는 각자 사느라 못 만나니까 제사 때나 명절에라도 만나서 아이들 크는 것도 보고 가족들 얼굴 보는 의미가 더 큰데 내가 너를 조선시대 무수리 부리듯 했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남편의 제사가 올해도 또 돌아왔다. 올해로 20년째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무뎌질 만도 한데 제사만 되면 남편 보낸 게 아직도 엊그제 같다. 막내 아들 하나를 사고로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아들 셋 딸 하나가 모두 결혼했으니 이제는 며느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큰 며느리 영희와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초부터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와서 도와줬다. 특히 큰 며느리는 장녀처럼 모든 집안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큰아들 집과는 버스로 30분 거리인데도 언제나 하루 전에 와서 미리 음식 준비를 도와준다. 큰 며느리는 결혼 첫 해부터 제사를 책임지듯이 했다. 그런 큰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사 때면 언제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두세 번 아이 때문에 늦은 적은 있지만 결혼 후 한 번도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셋째 며느리 지연이는
참 야속하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제사상 준비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매번 뭔가 사고가 터지는지 다양한 핑계를 댄다. 결혼 첫 해 제사 때는 차 사고를 당해서요. 실제로는 가벼운 접촉사고, 주차장에서 문콕만 났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아이가 고열이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열이 없었다고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웠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다음 날은 멀쩡히 쇼핑을 다녔다는 소리를 들었다. 큰며느리는 제삿날 하루 전인 금요일부터 오겠다고 했지만 너도 애들하고 힘든데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고 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다. 둘째 며느리도 사흘 전에 미리 전화해서 토요일 아침에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가끔 나는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좋은 사람들을 내 며느리로 만나다니. 제사 전날 큰며느리가 도착했다.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시장에서 좋은 재료들로만 몇 가지 사왔어요. 아이고, 참. 천천히 오지 그랬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때 미리 와서 어머니와도 시간 보내고 좋잖아요. 오늘은 제가 다 준비해 놓으려고 일찍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장은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사려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국밥도 한 그릇씩 먹어요, 어머니. 셋째 며느리 지연이한테는 일주일 전에 전화했었다. 지연아, 곧 내 시아버지 제사인데 아, 네, 어머님 일요일이죠? 갈게요. 다행히 이번에는 순순히 전화를 받아주네. 지난번에는 전화도 잘 안 받아서 줄줄이 문자 보냈던 기억이 난다. 점심 먹고 나서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어봤다. 내일 몇 시쯤 올 거니? 네, 아침에 갈게요. 왜인지 목소리가 어쩐지 개운치 않다. 혹시나 했는데 일요일 아침 둘째 며느리가 먼저 도착했다. 8시 좀 넘어서 왔는데 덕분에 아침 준비에 손이 조금 덜 갔다. 10시쯤 셋째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어봤다. 아직 연락이 없어서. 지연아, 언제 올 거니? 어머님 죄송한데 오른손을 다쳤어요. 어제 저녁에.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또 그런다. 항상 제삿날 아침이면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다치고 어디가 다쳤는데? 칼에 베었는데 좀 깊게 베어서 병원에서 붕대를 꽁꽁 감아놨어요. 손을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럼 그렇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작년엔 발목을 접질렸다며 재작년엔 생리통이라며. 언제나 그랬다. 그럼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 나을 거 아니니? 음식은 못해도 얘는 올려야 하지 않겠니? 아니요. 아직 손을 많이 움직이면 안 된대요. 며칠 더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큰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내 표정을 보더니 눈치챘는지 고개를 저으며 음식 준비를 계속했다. 그래, 그럼 어쩌겠니? 몸조리 잘해라.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들어가니 둘째 며느리는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고 큰며느리는 이미 팔을 걷어붙이고 전을 부치고 있었다. 오후 5시쯤 지연이가 왔다. 오른손에 하얀 붕대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게 감겨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제 당근 채 썰다가 붕대를 자세히 보니 앞손가락 한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손 전체를 다 감아놨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프겠구나.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 셋째 며느리 지연이는 음식하느라 정신없는 큰며느리한테 형님 죄송한데 커피 한 잔만 타주시겠어요?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하더니 커피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보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큰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동서 주방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보세요. 오히려 오면 일만 방해되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말을 보탰다. 맞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제사 준비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다 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연이는 마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저녁 먹을 때도 지연이는 붕대가 뜯어질까봐 걱정된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리고는 숟가락만 왼손으로 들고 겨우 먹었다. 일은 제사를 지내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연이가 일어났다. 어머님, 저 이제 병원 가봐야 해서요. 재진 받으러? 오늘 일요일이고 이 밤에 병원 진료가 있는 거니? 네. 주말에도 진료 보는 병원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맞벌이 하는 것도 알고 아이 하나 키우느라 힘든 것도 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나? 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동서 가보라고 하세요. 지연이가 나가자마자 둘째 며느리가 내게 물었다. 어머님, 동서 저 손 진짜 다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렇게 제사날만 되면 말이야. 첫째 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혹시 동서가 제사 준비하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칼로 당근 채 썰면서 칼로 뱉는데 팔이 부러진 것처럼 기부스를 하고 왔잖아요. 요즘 시댁에 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저런 거 주문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대요. 그리고 요즘 엄청 유행이래요. 아니, 저 기부스를 주문을 한단 말이냐? 네? 어머니 진짜예요. 그런데 그게 별하별 기발한 제품들이 다 있대요. 아이고 참, 세상도 무섭구나. 그러게 말이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어. 설거지를 끝내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작은 동서에게도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거라든가 하는 거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다. 맞아요. 혹시 제사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전통이나 제사는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큰 며느리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한 번은 동서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 오해가 쌓이면 나중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너무 엄하게 구는 걸까? 아니면 셋째 며느리가 정말 너무 무성의한 걸까? 며칠 후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손은 좀 낫니? 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좀 나아졌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너희 형님들은 제삿날 항상 도와주는데 너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좋게 다쳤네요. 다음번에는 제발 시간 좀 내주라. 너희 동서들만 고생하면 안 되잖니? 가족끼리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잖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불만들도 생기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야. 네. 다음엔 꼭 도와드릴게요. 너 아픈데 잔소리해서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너무 며느리를 몰아세운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해둬야 다음번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3개월 후 시동생 제삿날이 다가오자 지연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다음 주 제삿날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혹시나 해서 물었다. 아이고, 정말 다치지는 마라. 네. 어머님 정말 갈게요. 과연 지연이가 제대로 올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시동생 제삿날이 다가왔다. 지연이가 정말 올지 궁금했다. 이전에 그녀라면 또 무슨 사고가 나서 오지 못할 텐데. 지연이가 먼저 전화해서 약속했다.
나름 다짐한 듯 보였다. 제사 전날 큰며느리가 언제나처럼 하루 전에 도착했다. 둘째 며느리도 당일 아침 일찍 오겠다고 했다. 제삿날 아침 8시쯤 둘째 며느리가 도착했다. 10시가 될 때쯤 지연이가 나타났다. 웬걸? 이번에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 얇은 반창고가 붙어 있을 뿐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아이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잘 왔다. 늦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빨리 온 거야. 어서 오너라. 나는 정말 반갑게 맞았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선 지연이가 갑자기 외개거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어지러워요. 멀미약을 안 먹고 왔더니. 큰며느리가 걱정하며 물었다. 다 멀미해. 안 좋으면 잠깐 쉬어도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음식 냄새를 맡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다. 10분쯤 지나서 나왔는데 얼굴이 새파랗다. 죄송해요. 요즘 위가 안 좋아서. 둘째 며느리가 눈을 흘겼다. 큰며느리는 그냥 묵묵히 음식 준비를 계속했다. 지연이는 주방에서 5분도 견디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아무래도 음식 냄새가. 그래, 앉아 있어. 우리가 할게. 점심 먹을 때도 지연이는 밥알 몇 개만 겨우 먹었다. 정말 먹을 수 있겠어? 큰며느리가 걱정하며 물었다. 네, 형님. 괜찮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괜찮아 보였다. 제사를 마치자 바로 일어났다. 어머님, 죄송한데 정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빨리 가자. 나 병원 가봐야겠어. 나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다. 그냥 손만 흔들어 주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돌아간 큰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제가 오늘 사실 동서가 멀미가 아니라 입덧 증상인 것 같았어요. 혹시 임신한 게 아닐까요? 임신. 아이고, 그랬구나. 어쩌면 좋냐? 이제는 셋째가 양치는 소년이 돼버렸구나. 진짜 임신이면 미안해서 어쩌냐? 다른 때는 핑계도 잘 대더니 왜 이번에는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다니? 그리고 며칠 후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은 임신했어요. 2달 됐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차 싶었다. 임신 중이라면 음식 냄새에 민감한 게 당연하지. 아이고,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입덧하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몸조리 잘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제사 때마다 빠져서 뭐라고 하실까봐 그랬어요. 아니, 임신은 다른 문제잖니? 입덧하는 건 방법이 없어. 일부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잖니. 아무튼 먹고 싶은 음식으로 많이 사다 달라고 하고 몸 조심해라.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혹시 내가 셋째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한두 번 쌓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애를 몰아세웠나 보다. 그리고 색안경을 쓰고 보고 의심부터 했던 것 같다. 한 달 후 나는 오래된 당뇨 때문에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이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 아이고, 수연애미야?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응. 병원에 웬일이냐? 네, 어머님. 산부인과 검진 왔어요. 아, 어머님,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고등학교 선배인데 잠깐 인사만 할게요. 지연이가 친구에게 가더니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조금만 있다가 카페로 가자. 아니, 들어오는데 저쪽에 시어머니를 딱 만났잖아. 나 사실 임신 아닌데 임신이라고 해서 부인과 진료받는 척 해야 해. 시어머니 가시면 조금만 있다가 가자.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야, 어쩌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어? 아, 그거 시어머니랑 제사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매번 짜증나게 하잖아. 정말 매번 지긋지긋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임신했다고 한 거야. 으이구, 나중에 어쩌려고. 다음 달 명절에도 입덧 핑계 대야 되니까 임신 아닌 거 아직 알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유산이라고 하면 또 한 번은 안 갈 수 있잖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었구나. 지금껏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했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때 고개를 돌리던 지연이가 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어머님? 내가 일어서자 선배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 지연이가 선배한테 가자 그 뒤에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내가 자리를 옮겼던 터라 우연히 그들의 얘기를 다 들었던 것이다. 지연아, 나 이제 정말 실망했다. 어떻게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정말 끝까지 그렇게 제사가 싫었니? 애기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제 제사 때 오지 마라. 지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왔다. 너무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다. 며칠을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가시지를 않았다. 셋째가 저렇게 하기 싫으면 사실 첫째와 둘째도 힘들 텐데 어쩌면 좋을까. 애들한테 계속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나는 이런 날이라도 핑계 삼아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음식해서 다들 같이 먹고 돌아가신 분도 기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구나.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첫째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애미야, 지연이가 임신도 거짓말이었더구나. 큰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말했다. 어머님, 저도 사실 오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입덧이 그만큼 심하다면 음식 냄새를 전혀 맡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제사 때 온 집안에 음식 냄새였을 텐데요. 수진애미야, 앞으로는 셋째는 신경 쓰지 말자. 오히려 오면 집안 분위기 망치고 너하고 둘째만 고생하는데 와서 눈앞에서 안 하고 뺀질거리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오히려 너희들 일도 많아지고 너만 고생하니까 이제 제사 때 집에 오지 마라 했다. 그리고 수진애미야, 그동안 고맙고 고생 많이 했다. 앞으로는 제사를 완전히 약식으로 줄여서 하려고 해. 너하고 둘째하고 너무 고생시켜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니.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하루라도 기억하고 당일날 만나서 가족들 얼굴 보고 시간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잠깐 보고 헤어지면 되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그럴 때 만나서 가족들 얼굴 보고 음식해서 먹고 애들 크는 것도 보고 좋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어머님, 동서 만나고 오셔서 며칠을 힘드셨겠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큰며느리는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맘 쓰는 것이 이리도 세심하고 넓고 생각도 이렇게 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도 이제는 미리 오지 말고 당일날 오후나 되어서 천천히 오도록 해라. 앞으로는 나하고 너하고 둘째, 이 셋이서 잠깐 하면 음식 한 접시씩만 해서 일은 제사 지내고 저녁만 딱 먹고 헤어지는 걸로 하자. 사실 나 혼자서 해도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명절이고 제사를 간단히 지내도록 하자. 그리고 다음 제삿날 셋째 며느리 지연이는 정말 오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제사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내가 말했던 대로 한 접시씩만 해서 간단히 지내고 남은 시간에는 과일 먹고 차 마시고 놀았다. 며칠 후 지연이가 정말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이미 믿지 않았다. 거짓말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번에도 제사를 피하기 위한 구실이 아닐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지연이의 붕대와 입덧은 모두 제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아들에게 말할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았다. 나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으니까.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속으로는 계속 화가 끓어오르고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셋째 아들과 지연이를 함께 불렀다. 엄마,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응. 너희 둘 다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연이는 눈치라도 챈 듯 얼굴이 어두웠다. 지연아, 나 저번에 병원에서 너희 대화를 다 들었어. 임신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들이 깜짝 놀라며 지연이를 보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제사 때문이었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지연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임신 아니었어? 거짓말이었다고? 그럼 초음파 사진하고 입덧은 뭐야? 됐다. 내가 손을 저었다. 이제 제사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억지로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명절 때나 제사 때마다 매번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니? 제사 때 오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하지 그랬니? 어떻게 사람들을 단체로 속이고 기망을 할 수가 있어? 그 순간 갑자기 며느리가 숙이고 있던 머리를 들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는 내게 소리쳤다. 솔직히 말했으면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제사예요? 제사가 너무 낡아 빠지고 고리타분한 전통이잖아요? 왜 무조건 며느리들은 그 집안의 전통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무수리도 아니고.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며느리는 죄인이에요? 무조건 시어머니가 시키면 다 하게? 그리고 요즘은 명절 때도 다들 해외여행 가는 세상이라고요. 해외여행은 못 보내 줄망정 때때마다 와서 종노릇하라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나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아들도 놀라서. 지연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다들 눈치만 보고 할 말 못하고 살았으니까. 옛날 그 말도 안 되는 전통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지난번에 제사 때 이제 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새삼스럽게 불러서 난리세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래, 우리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 그런데 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올 때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니? 말해봐,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 무슨 일이냐 물으시는 것만으로도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라고요. 너 우리 집에 제사 지내는 거 모르고 결혼했니? 너 결혼 전에 인사 왔을 때 내가 말했잖니? 우리는 제사와 명절을 지내는 집이라고. 이건 내가 제사나 명절에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그 태도인 거지. 너 없으면 제사 못 지내겠니? 그런데 5년 동안 매번 가족들을 기망하고 거짓말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야. 너 자식들 낳아서 키우지? 너 자식들이 너하고 똑같이 엄마를 나몰라라 하고 명절 때도 얼굴 한 번 안 보여준다면 어떻겠니? 그래도 나는 평소에는 각자 사느라 못 만나니까 제사 때나 명절에라도 만나서 아이들 크는 것도 보고 가족들 얼굴 보는 의미가 더 큰데 내가 너를 조선시대 무수리 부리듯 했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며느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래, 앞으로는 더 이상 집에 올 필요 없다. 그만 가거라. 너도 얼른 데리고 가. 며느리는 팩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니 속에서 열천불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늙어서 너무 고루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건가? 요즘 세대를 못 따라가는 건가? 그래,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내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셋째 며느리의 전통은 아예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만을 따른다는 생각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해가면서 전통도 어느 정도는 지켜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 생각할수록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달라졌다. 여자들도 일해야 하고, 아이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비는 비싸고, 다들 자기 일로 바쁘다. 이해한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편해진 건가 아니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건가?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 학원 가고, 숙제하고, 게임하고. 설령 만나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 할머니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끔 손자가 묻는다. 10살짜리가 어른을 걱정한다. 기특하면서도 서글프다. 괜찮아. 할머니는 심심하지 않아. 거짓말이다. 심심하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외롭다.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 가족들이 있어도 연락을 해도 만나서 밥을 먹어도 외롭다. 마음이 닿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알아갔다. 지금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난다. 그 사이에 각자 스마트폰만 본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다. 셋째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이해한다. 정말이다. 와서 앉아 있어봤자 할 말이 없다. 나는 지연이의 관심사를 모르고 지연이는 내 일상을 모른다. 억지로 앉아 있으면 서로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안 오는 게 더 편한 거다. 나도 알고 지연이도 안다. 하지만 둘 다 모르는 척한다. 이게 문제다.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우리가 가깝지 않고 멀다는 게 문제다. 만나서 힘들고 불편한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안타깝다. 가족이라도 이렇게 부대끼고 나누는 시간이 없으면 멀 수밖에 없다. 손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명절 때만 보는 할머니, 용돈 주는 할머니. 내가 어릴 때는 할머니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할머니 무릎에서 듣는 자장가. 할머니는 우리 기억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우리 손자들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냥 가끔 만나는 친척 정도. 그것도 의무적으로. 이게 핵가족의 한계인가?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대신 잃어버린 게 있다.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였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였다. 지금은 가족이지만 남남이다. 각자 자기 인생이 바쁘다. 나는 이해한다. 정말이다. 시대가 달라졌고 살기가 팍팍해졌고 여유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안타깝다. 특히 아이들이 안타깝다. 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다. 대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해보지 못한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배우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우지 못한다.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 가족을 이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이다. 각자 바쁘게, 각자 독립적으로.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야 깨달을 것이다. 뭔가 허전하다는 걸 지금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그 자유로움은 외로움이 될 것이다. 자기 아이들이 자기에게 형식적으로 대할 때 그때야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가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오랜 시간 함께 쌓아가는 거니까. 나는 거울을 본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얀 머리.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슬퍼할까? 형식적으로는 슬퍼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그리워할까?
그리울 만한 추억이 별로 없으니까.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진심을 터놓은 적도 없고. 이게 가장 슬프다. 가족이지만 서로를 모른다는 것. 함께 살았지만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 젊은 사람들은 말한다.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핵가족 시대예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요. 맞다. 자유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특히 가족은 더더욱. 가족이라는 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랑도 노력해야 생긴다.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너무 바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다. 다음 명절에 또 거짓말할 것이다.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 나는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악순환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내 손자들이든 누군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때는 이미 내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가족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답다는 걸. 나는 오늘도 전화기 옆에 앉아서 기다린다. 혹시 누군가 안부 전화라도 할까 해서.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는다. 다들 바쁘니까. 그래도 괜찮다. 나는 기다린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